지난해 2024년 가을 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당초에는 충남 예산을 출발하여 공주, 부여를 거쳐 논산과 익산, 그리고 전주로 갈 생각이었다. 공주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한 옥마을, 그리고 문영왕릉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추석 당일이라고 박물관과 왕릉이 휴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부여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여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백제군사박물관 계백장군기념관 등도 휴관이었다. 그래서 공주와 부여에 있는 백제 관련 유적지와 박물관은 다음 기회에 찾기로 하고 논산으로 향했다. 논산에는 명제고택, 도남서원, 견엄왕릉을 들릴 계획이었다. 이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에 추석 당일에서 찾아가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명제고택을 방문했다. 명제는 17세기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소론의 영수인 윤중의 생가였다. 나는 조선 전기 정치 사상사를 주로 연구해 왔기에 조선 후기 당쟁에 대해 연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전에 이성무 선생님이 쓴 조선시대 당쟁사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언제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선 당쟁사를 연구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던 차에 마침 논산의 소론의 영수 윤중의 고택과 노론의 정통계보를 잇는 김장생 김진 송준길 송시열을 모신 도남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날 함께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명제고택은 완만한 경사지에 있으며 한옥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집 앞에 넓은 마당과 왼쪽에 정사각형 인공연못이 있다. 현재 대문 역할을 하는 남쪽 중문으로 문간체가 이어지며 전체 구조는 미음자형이다. 내외벽으로 가려진 폐쇄적인 공간이 명제의 절제된 미덕을 반영하는 듯 소박하다. 안채의 동쪽 뒤편에는 사당이 있고 그 앞에는 사랑채가 있다. 명제고택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은 집 본체보다는 집 옆에 있는 장독대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명제고택은 그 장독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서 유명하다. 하지만 내가 그 장독대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소론의 영수였던 인물의 집안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식사와 안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일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독대가 지금처럼 큰 규모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 장독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명제고택을 찾았을 많은 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윤중의 이름을 듣고 공부를 청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윤중은 주자의 한천고사 즉 주자가 어머니 묘소 곁에 한천정사를 세워 학자들과 담론하고 여동네와 함께 근사록을 편찬했던 일을 모방하여 거상 중에 강학하기도 하였다. 거상이 끝나자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추모하여 종약을 만들고 모임을 결성하여 학사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윤중이 송시열의 문화에서 수학할 때 아버지 윤성거가 윤중에게 송시열의 우뚝한 기상을 따라가기 힘드니 송시열의 장점만 배우되 단점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윤성거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송시열의 단점으로 보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 깨우쳐 주려 하였다. 또한 윤유와 예속 문제로 원수지간이 되자 송시열과 화해시키려고 하였는데 송시열은 윤성거가 자기에게 두 마음을 가진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윤성거가 죽은 후 1673년 현종 14년 윤중은 아버지의 연보와 팍세체가 쓴 행장을 가지고 송시열을 찾아가서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그때 송시열은 강도의 일, 즉 병자호란 때 윤성거가 처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했던 일을 거론했다. 청나라 군사가 입성하자 처자와 친구는 죽고 윤성거만 진원군의 종자가 되어 성을 탈출했다. 송시열은 윤성거의 묘지명을 지어달라는 윤중의 부탁에 대해서 자기는 윤성거에 대해 잘 모르고 오직 팍세체의 행장에 의거해 말할 뿐이라는 식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한다. 윤중은 죽은 이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고 하여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송시열은 자구만 수정하고 글의 내용은 고쳐주지 않았다. 이로부터 사제지간의 의리가 끊어졌다. 윤중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고
그에 대해 의리쌍행, 왕패병용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분당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서 아버지의 행장을 소홀히 하였던 송시열의 과오가 과연 사제지간의 의리를 끊을 만큼 큰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례나 사상에 비추어 보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202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다시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기로 다짐했고 지금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나는 윤증의 처신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된다. 당시 사간 정호 등이 상소하여 윤증이 스승을 배반하였다고 헐뜯었다. 하지만 숙종은 정호를 벌주며 아버지와 스승 중 어느 쪽이 더 중한가? 그 아버지의 욕됨을 받는 그 아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 전통에서 비추어 볼 때 부모님이 욕됨을 받을 때 어찌 그 아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조선 후기를 재건하기 위해서 의리와 예학의 재건을 강조했던 송시열의 관점에서 본다면 윤성거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 점에서 그의 행장에 대해 소홀히 다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행장에 대해 소홀히 다룬 스승을 비난한 윤증의 행동 역시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란의 시기에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아버지가 생존을 위해 했던 불가피한 행위를 이유로 아버지의 행장을 소홀히 다룬 송시열의 행위는 자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이렇게 누구의 행위도 완전히 그른 것은 아니고 누구의 처신도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온전히 가리기 어려운 의리와 인륜의 대립국면 속에서 노론과 소론이라는 당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